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농번기 부족한 일손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가뭄의 단비처럼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무단 이탈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는 실정인데요. 이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초 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 부부. 도내 거주하는 한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으로 진천군 이열면 한 농가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주말 사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부부는 계약 둘째 날인 3월 8일 야반 도주한 뒤 2달이 지난 현재까지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관할 출입국 관서에 통보하였고요.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고용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첫 도입된 뒤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마다 도입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문제는 이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도입 후 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중단됐던 이 제도가 지난 2021년 재도입된 뒤 접수된 도내 무단 이탈 신고는 괴산 15건, 음성 12건, 영농, 단양, 진청 2건씩 총 33건으로 올해에만 벌써 3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각 시군별로 현지 언어가 가능한 전문 상담 인원을 배치하거나 현지 적응 교육, 기숙사 지원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후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의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이지 못한 낮은 임금인데 대부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 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면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액수입니다. 일각에는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이 근로자와 접촉해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를 알선하며 무단 이탈을 종용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 피해는 농번기 일손을 기대했던 농가들의 몫입니다. 갑자기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면은 그 일손을 어디 가서 대책을 세울 그게 막막해서 요즘은 외국인들을 별로 그렇게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충북 지역은 현재 1,20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온 상태로 앞으로 1,00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그분들이 저희 나라에 저희 도에 들어오셨을 때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주거지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시군마다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무단 이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군과 저희 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문제.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이 같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막을 수 없다면 빈도를 줄일 방안이라도 절실히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300여 명. 이 가운데 123명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5,600여 명이 배정됐는데 적은 임금과 짧은 체류 기간 등을 이유로 2달도 안 돼 무단 이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경북도는 성실 근로자 우선 선발과 재입국 추천 제도 등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세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역 균형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외국인 광역 비자를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경북을 계절노동 인력 수급의 선순환, 즉 지역 특화형 시범직으로 지정해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을 돕자고 말합니다.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 비자 발급권을 인구 문제 해결에 관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사무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은 같이 공동 사무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계절노동 인력 수급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기존의 경북도에서 시행 중인 글로벌 레이드를
인력 수급의 가교 역할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레이디란 이주 여성의 이중 언어 능력과 글로벌 환경을 활용해 지역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별 농번기 수요에 맞는 노동 이동권이 보장돼 일정한 수입 역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경북이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안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경북 글로벌 레이디를 새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안착시키고 오래 와 있던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매체로 사용을 하면은, 주체로 사용하면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농촌 일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국내 인구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송 매체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과 함께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가오는 글로벌 이주 시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예산 편성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시군보다 자치구의 현금성 복지 비율이 월등히 높았는데요.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줄일 방침이어서 지자체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밝힌 예산 편성 기조의 핵심 단어는 재정 건전성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의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나 어르신, 육아수당,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 등을 점검하고 현금 지원보다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무게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행정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지방 채무 감축을 위해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 축소, 보증 채무와 현금성 복지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406조 원 가운데 이른바 현금성 복지 관련 지출은 약 55조 원으로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자치구 가운데 현금성 복지 비율이 최저 수준인 서초구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19.6%를 나타냈고 동작구는 30%가 넘는 예산을, 관악구는 40%에 가까운 예산을 현금성 복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현금성 복지 지출이 비슷한 규모 타 지자체보다 많을 경우 보통 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을 주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이미 개정한 상태라는 겁니다. 현금성 복지 사업은 국고 보조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본격적인 현금성 복지 규제에 나선다면 개별 자치구 복지 시책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어떤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지자체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걱정되는 건 맞다. 국가의 보조 사업과 지자체 사업들을 좀 같이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질 것들을 좀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지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현금성 복지가 무조건 포퓰리즘은 아니라는 지자체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는 정부 관련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어린이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음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부산에선 시각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맹학교 앞이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현강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 맹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차량이 하나둘씩 주차합니다. 맹학교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막 끝난 오후 즈음부터 불법 차량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차량들은 다음 날 등교 시간이 되어서야 하나둘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트럭은 열흘이 넘도록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에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불법 주차가 좀 많이 심해요. 그런데 저쪽에 저 차 한 대 같은 데 문제는 저거.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16.4%를 웃돕니다.
전체 보행자 사고의 어린이 비율보다 9%포인트 더 많습니다. 특히 이 구역은 시각이 불안전한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라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부가 떠 있기 때문에 힌지판으로 인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 그 시각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갖다가 차량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지난해 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만 4천 건. 단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해도 전년보다 1만 건가량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통학 시간에 지금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오는 학생, 학부모 자가용 통학버스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동래구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평년보다 높아진 기온의 이상저온과 서리까지 겹쳐 포도를 중심으로 전국 과수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앞으로 2, 3년에 걸쳐 그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의 한 포도농가. 평소 같으면 잎과 열매들로 푸른 빛이 가득해야 하지만 하우스 안은 삭막하기만 합니다. 인근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농가는 말라버린 나무를 살리지 못해 모두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가을에 수확할 기대를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 금년도는 수확은 아예 포기하는 상태고, 평년보다 높아진 기온에 열매와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당겨졌지만 이상저온과 서리가 덮친 탓에 과수들이 모조리 말라버렸습니다. 상주의 포도농가 피해만 832헥타르, 다른 과수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 불어납니다. 당장 올해 농사에 비상이 걸리면서 농정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 조사 후 농약비를 지원하고 신초의 발생을 촉진하는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해 빠른 회복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많이 피해를 입은 같은 경우 이걸 제거를 해주고 나면은 자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직 감춰져 있는 눈들이 있어요. 그거를 발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새 결과지. 현재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하고 나무라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 나무가 살아나더라도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회자됐던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검색 차트 핫5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임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검색 차트 핫5 알아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SG증권발 주가 조작입니다. 최근 외국계 증권사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의혹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지난달 24일 선강, 하림지주 등 8개 종목 매물이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가 조작에는 임창정 씨 등 좀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있어서 더욱더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가담 세력과 수혜자들을 색출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지시를 했고, 금감원도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사에 대해서 검사에 착수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입니다. 네, 5월 1일 노동절에 그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분신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간부가 숨지면서 그 민주노총이 현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일어난 참극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숨진 간부 A씨는 가족과 노조, 야당 등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노조조합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오는 10일에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전면 투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호법 반발, 의료계 부분 파업입니다. 지금 연이어서 좀 파업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간호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간호법 논란 초기에는 의사 대 간호사 이렇게 구도로 비친 경향이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 이번에는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그리고 또 간호사 대 응급구조사 등 소수직역의 갈등인 겁니다. 반대 사연은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공통적으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병원 밖에 지역사회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총파업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의료연대는 오는 17일에 범의료계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두 차례 부분 파업에도 그 정부가 이번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의료 파업이 시작되면은 좀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텐데요. 이에 따른 의료 대란이 좀 예상됩니다. 자, 바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 초중학생들의 그 진단평가 시험 성적을 공개해서 학생이 어떤 성적인지 파악하는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재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초중학교에서 학년 초에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수 있고 또 공개한 학교는 교육감이 포상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교육이 기초학력 보장과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 개발입니다. 이 마약이 좀 일상 속으로 침투가 되면서 이제 개인이 개별적으로 탐지 키트를 할 수 있다죠? 네, 일반인도 가지고 다니면서 마약 상분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키트형 장비가 개발이 된 겁니다. 경찰청은 최근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를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개발한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를 공개했습니다. 일반인들도 확인이 가능해서요, 마약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도 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겠네요? 경찰에서는 오늘 2025년 3월까지 상용화를 한다고 했고요.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그때 되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다행인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코너죠.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서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연금 박사로 유명하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꼭 필요한 연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졌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네. 이 주택연금은 먼저 좀 어떤 상품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집만 있는데 내가 노후에 소득은 없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누구나 집 갖고 있다고 해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입하는 것이지 투자한 집으로 뭐 전세 주고 있는 집으로 가입할 수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집값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현재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뭐 다주택자 여러 주택 있다고 해서 상관은 없어요. 네. 하지만 내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 이하인 집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입 가능하고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부부 중에서 한 분이라도 55세 이상이셔야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주택연금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해두는 건 아니고 진짜 내가 노후의 삶이 좀 어려운데 가진 건 집밖에 없다. 이러신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고요. 네. 뭐 사실상 이게 대출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담보로 담보 대출을 받는 건데 그걸 연금의 형태로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설령 내 집값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좋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네, 평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주택연금 그 홈페이지 가시면 다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뭐 네네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70세인데요. 70세에 집값 1억당 월 3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150만 원 연금 평생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고 또 더 잘 받는 방법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대신 자, 내가 3억짜리 집인데 3천만 원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집값 중에 10% 정도 대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연금을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대출이 10%가 껴 있으니까 내 연금은 10% 깎아서 90만 원만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출 금액을 국가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겁니다. 집을 완전한 집으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국가는 3천만 원을 집주인 대신에 상환해 줬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뭘 청구해야 돼요? 3천만 원의 이자를 계속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자가 연금액에서 빠져요. 그런 구조구나. 그렇죠. 그걸 평생 상환되는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내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환해주는 그 이자를 평생 청구하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이 있는 경우에 연금액이 나는 10%만 깎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0, 30%, 많게는 50%. 그리고 3억짜리 집에 1억 5천 정도 대출이 있으면 아예 주택 연금 잔액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대출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내 돈으로 혹은 뭐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든 상환하고 나서 완전한 집으로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 가입은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대출이 없는 집으로 가입하는 것, 이것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팁인 것 같고요. 그 시세가 이제 10억인 집인 경우에 이제 뭐 가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냐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평균적인 가입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4억에서 4억 5천 사이예요. 이 정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주택연금으로 가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억짜리 시세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공시가격은 9억 원 이하니까 가입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0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별로 없더라. 왜 그러나 봤더니 뭐 여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진짜 내가 10억으로 주택연금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게 되면 10억이면 아까 1억당 30만 원이면 3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10억짜리 집을 매각을 해요. 사실 내가 노후에 이제 두 분이서 사시는데 뭐 강남 한복판에 뭐 40평 이런 집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대부분 다 이제 집값이 좀 비싸다. 그러면 집을 좀 매도하셔서 외곽에 약간 평수를 줄이거나 그래서 오히려 10억짜리 집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매각을 해서 한 5, 6억짜리 집을 사서 그걸 주택연금으로 받고 그럼 차익이 또 한 4억이 남잖아요. 그걸 현금 자산으로 확보하시게 되면 안정적인 현금도 내가 좀 갖고 있으면서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집을 사고 팔고 매도하고 딴 데로 이사가고 이런 게 쉽지 않다고는 얘기하세요. 그건 인정하나 결국은 10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걸 매각해서 별도의 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는 것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해제했을 때 좀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해제하시면 안 되죠. 해제할 거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지금 뭐 집값이 쌀 때 가입했다가 한 2, 3년 전 집값이 급등하니까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돈이 여유가 생긴 거니까 그때 이제 해지해가지고 차라리 차액을 또 현금화 해가지고 이렇게 현금 자산을 늘리신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런 경우는 뭐 집값이 어차피 급등한 경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나 일반적인 경우에 주택연금 해지하시게 되면 아까 왜 제가 부담한다는 그 이자, 그다음에 뭐 그 사업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료 이런 것들이 아까 사후 정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해지할 때 정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받아간 연금액이 다 대출 금액이에요. 거기다 이자, 그다음에 그런 보증료들을 다 한 번에 토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한 2, 3년만 지나도 그게 막 몇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토해내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불리한 거죠. 혹시나 이렇게 해지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가입할 수도 있나요? 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으로는 3년 이내 가입은 안 됩니다. 내가 집값이 올랐으니까 이걸 해지한 다음에 바로 처분하고 또 다음 또 갚아야지, 또 연금 가입해야지, 이게 아니라 같은 집으로는 3년 이내는 불가능하고요. 다른 집으로는 가입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주택연금 받으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가족 간의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자녀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 두시고 나중에 자녀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입했다가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저거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저거 쓰고 간대. 뭐 나는 우리 아버지 쓰고 가세요라고 하겠지만 내 배우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정리하고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연금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도내 양봉 농가의 66%가 집단 실종과 폐사 현상으로 비상입니다. 그러나 과거 낭중봉화 부패병으로 멸종위기까지 몰렸던 토종벌은 품종 개량과 농가 기술 개발을 통해 80%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톤 규모로 벌을 치는 청주의 한 양봉 농가. 벌통이 빼곡해야 할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을 보내면서 꿀벌이 집단으로 사라져 벌통의 절반 이상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로 생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막막한 거죠. 솔직히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모든 게 또 재료나 설탕이나 이런 거 모든 거 다 재료값은 올랐어요. 오르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또 꿀값은 또 안 오르잖아요. 소비자들이 꿀을 사려면 비싸면 또 안 사 먹잖아요. 집단으로 꿀벌이 사라진 현상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도내 양봉 농가의 30% 정도가 집단 실종과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는 지난해의 2배가량인 66%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월동 중 이상기온 등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꿀벌 집단 실종과 폐사로 양봉업계가 큰 위기를 맞았지만 토종벌은 사정이 다릅니다. 분봉철을 맞은 청주의 한 토종벌 사육농가. 새로운 여왕벌에게 집을 양보하고 구 여왕벌은 일벌들을 데리고 새 집으로 이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09년 낭춘봉화 부패병으로 국내 90% 이상이 폐사한 토종벌은 농촌진흥청의 새로운 토종벌 개발과 농가의 사육기술 개발로 멸종위기에서 현재는 과거 80%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토종벌의 최대 강점은 질병이 없다는, 또 질병에 강하다는 게 최대 강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코끼리가 이제 생쥐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오로지 토종벌은 낭충봉화 부패병, 이 병 하나에는 아주 굉장히 약하죠. 예, 그 질병 외에는 전체적으로 강하죠. 전문가들은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양봉을 토종벌로 대체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토종벌 산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되면 벌꿀 시장과 화분 매개 시장에서 양봉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토종벌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성숙화되고 또 시장도 개척이 되고 해서 벌꿀 시장까지 넓혀지고 화분 매개 시장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상기후 속 가변병 증가로 양봉 농가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존폐의 위기에서 되살아난 토종벌 산업에 대한 연구와 활용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졌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